오후의 모란시장 축제장. 무대 뒤편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구겨진 반짝이 무대, 의상을 걸친 한 청년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칠고 따뜻한 두 손이 곰팡내가 진동하는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 부드럽게 감싸쥐고 있었어요. 청년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더니 반주 하나 없는 무반주의 목소리로 옛 트로트 한 곡을 정성스럽게 불러내려갔습니다. 그 노래를 듣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마른 눈가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이 청년은 빚더미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무명 트로트 가수 도진. 그리고 이 초라한 노숙자 할아버지는 사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의 총수 윤상호 회장이었습니다. 평생 사자처럼 살아온 한 사내가 어째서 곰팡이 냄새나는 옷 한 벌을 걸치고 가난한 무명 가수의 손에 자신의 마른 두 손을 내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한 곡의 노래가 빚어낼 사연은 무엇일까요? 진심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법이지요. 사람의 진가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채로도 지켜내는 그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한성그룹 회장가의 저택은 그 자체로 한 채의 미술관이었습니다. 잔디는 칼로 자른 듯 가지런했고 대리석 현관 앞에는 100년이 넘은 소나무 한 그루가 묵직하게 서 있었어요. 저택의 가장 깊은 곳, 3층 서재의 두꺼운 원목문 안쪽에는 수천 권의 양장본이 도열해 있었고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은 마치 박물관의 조명처럼 정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검고 단단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의 총수 상호. 올해 55이 된 그의 얼굴에는 잔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수십조 원의 결정을 내리며 새겨진 훈장 같았습니다. 다듬어진 은빛 머리카락,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짙은 감색 슈트, 그리고 호랑이의 그것을 닮은 깊고 서늘한 눈빛. 그러나 그 위엄 가득한 사자에게도 단 한 군데 부드러워지는 자리가 있었으니 바로 책상 위 은재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외동딸 혜인의 사진이었어요. 상호는 만년필을 쥔 채 결제 서류를 훑어 내려가다 문득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그에게 남은 핏줄은 오직 혜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딸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 그 어떤 진흙도 묻지 않게 키우겠노라고. 그래서 손에 흙 한번 묻혀본 적 없도록 곱게, 비단결처럼 곱게 키워온 딸이었습니다. 똑똑. 서재의 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자 단정한 상아색 원피스를 입은 26의 혜인이 들어섰어요. 어깨까지 단정히 내려온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빼다 박았습니다. 상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어쩐 일이냐? 이 시간에 서재까지 다 올라오고. 혜인은 책상 앞 가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는 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폭풍우도 정면으로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상호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무슨 할 말이 있구나. 어려워 말고 해보거라. 혜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가지런히 빚어둔 말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꺼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서재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마호간이 책상의 가장자리를 매만지던 상호의 손가락이 우뚝 멎었고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책상 위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묵직한 만년필이 두꺼운 가죽 매트에 닿는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서재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결혼이라. 그래, 어느 집안 자제냐? 강 회장 댁 아들이냐? 아니면 지난번 모임에서 본 그 변호사냐? 혜인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자기처럼 매끈한 그 얼굴 위로 단단한 결심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란 무명 트로트 가수예요. 이름은 도진. 올해 28이고 큰 빚도 지고 있어요. 순간 마치 책상 위에 얼음물 한 동이를 끼얹은 것처럼 서재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상호의 깊은 눈동자 안쪽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장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온 그였습니다. 가장 큰 분노는 가장 낮은 목소리에 담긴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고아라, 빚쟁이라, 무명가수라. 우리 혜인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상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보석처럼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뒷짐을 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놈일수록 겉으로는 천사 행세를 하는 법이다.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렇지. 내 배경을 노린 사기꾼이 분명하다, 혜인아. 아버지.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아버지의 등 뒤에 다가섰습니다. 제가 한성그룹 외동딸이라는 사실, 그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평범한 자원봉사자 윤혜인으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 이름 석자만 알아요. 그게 전부예요. 상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아버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요양원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려요. 한 푼도 받지 않고요. 어떤 할머니가 노래를 듣다 우시면 그 손을 잡고 같이 우는 사람이에요. 빚이 수억인데도 행사장에서 받은 단팥빵 하나를 노숙자, 어르신께 나눠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무대를 10개씩 뛰면서 단 한 번도 무대를 펑크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혜인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 그러나 세상의 잣대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모순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기에는 그녀의 언어가 너무 작았어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지 못한 채로도 지켜내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상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사자의 가면이 단단히 씌워져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돈과 권력의 진흙탕에서 굴러왔습니다. 인간의 가면을 한 짐승들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장례식장에서 골프 약속을 잡는 자,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유산 분배를 따지는 자, 친구의 등에 칼을 꽂고도 웃는 낯으로 술잔을 권하는 자. 그 모든 가면들이 처음에는 한결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내 마음이 진심인 건 안다. 하지만 진심은 종종 가장 큰 함정이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그럼 직접 보세요, 아버지. 혜인이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고
직접 시험해 보시고 그래도 아니라면 저는 깨끗이 포기하겠어요. 다만 저는 그 사람의 진심에 모든 것을 걸 자신이 있어요. 순간 상호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거대한 협상에서 상대가 패를 보여주었을 때 짓는 바로 그 미소를 지었어요. 이 영악한 외동딸이 결국 자신의 결제, 도장을 받아내려 모든 패를 미리 그려놓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좋다. 직접 보지. 다만 내 방식대로 보겠다. 상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만년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끝내 한 줄의 결제도 더 이상 처리하지 못했어요. 늦은 새벽까지 그의 서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 6시 비서실장에게 떨어진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회장의 모든 일정을 비워라.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는다. 비서실장은 영문도 모른 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곧이어 상호는 평생 발도 들이지 않았던 저택 뒤편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원사가 사용하던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등산화, 그리고 누군가 버리고 간 듯한 곰팡이 쓴 잿빛 점퍼가 한쪽 벽에 걸려 있었어요. 상호는 그 점퍼를 두 손으로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며 그의 얼굴을 한번 일그러뜨렸어요. 그러나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점퍼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해진 청바지 무릎에는 흙을 한 줌 묻혔고 등산화의 끈은 일부러 한쪽을 풀어두었습니다. 헛간 한쪽 구석에 남아있던 아궁이의 검은 그을음을 손가락에 묻혀 광대뼈와 턱 아래에 가볍게 발랐어요. 거울을 들이댔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한성그룹의 윤상호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종로 어느 골목에서 박스를 깔고 잠을 청했을 법한 이른에 가까워 보이는 초라하고 굽은 노숙자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평생 처음 겪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상호는 묘하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헛간을 나섰습니다. 저택 후문으로 빠져나간 그는 미리 일러둔 무채색 소형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에는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늙은 운전기사 하나만이 군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행선지는 모란시장 축제장입니다. 회장님. 그래. 무대 가까운 곳에 적당히 세워두고 자네는 멀리서 대기하게.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을 지나 한강의 다리를 건너 변두리의 낡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시끌벅적한 사람 냄새가 가득한 모란 외곽의 전통시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시장 골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호떡을 굽는 기름진 냄새, 어묵 국물에 짭조름한 김, 갓 튀긴 도넛에서 풍기는 달큰한 향기, 평생 호텔의 정갈한 양식만 먹어온 그의 코끝에 그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 멀리 무대가 보였습니다. 낡은 현수막에는 제28회 모란 봄빛 축제라는 빨간 글씨가 빗돌게 박혀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안내방송이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무대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대 옆 후미진 구석에 놓인 깨진 플라스틱 상자 위에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곧 자신이 보고자 하는 그놈, 도진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상호의 깊은 눈동자가 가늘게 좁아졌어요.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노란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는 오후 2시. 모란 봄빛 축제의 무대 뒤편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좁은 천막 안쪽에는 가설 거울 하나,
접이식 의자 2개,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빈 음료수 병이 전부였어요. 그 비좁은 공간에서 가수들과 무용수들이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고치고 다음 무대를 기다리며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도진아, 빨리빨리 움직이라니까. 다음 차례야 임마. 행사 진행을 맡은 박철민 지부장이 천막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지부장은 한눈에 봐도 천박한 위세가 풀풀 풍기는 사내였어요. 까만 가죽 잠바 안에 번쩍이는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늘어뜨렸고 새끼손가락에는 주먹만 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향수를 들이부었는지 5걸음 떨어진 곳까지도 어지러운 인공향이 풍겨왔어요. 도진은 거울 앞에 서서 구겨진 반짝이 무대 의상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28배 도진은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단단한 청년이었어요. 깊고 맑은 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인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청년의 얼굴 위에는 또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단함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의상의 소매는 한쪽 끝이 해져 실밥이 풀려 있었고 손목에는 무대를 돌며 생긴 듯한 붉은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툼한 손바닥에는 마이크를 매일같이 쥐고 흔들며 박혀버린 굳은 살이 마치 마른 콩깍지처럼 단단했어요. 네, 지부장님.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도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한 점의 그늘도 없었어요. 박 지부장은 도진의 등을 거칠게 한번 쳐보내고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섰습니다. 빚쟁이 주제에. 그래도 무대만 올라가면 끼는 있단 말이야. 저 자식이. 도진은 천막을 나서며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무대였어요.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인천의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해 점심즈음 시흥의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 바퀴 돌고 이제 막 모란시장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다음 무대는 저녁 7시 안산. 그 다음은 밤 9시 부천. 자정전까지 이렇게 10곳을 더 돌아야 오늘 일당이 채워졌어요. 그것을 모아야 박 지부장에게 진 수억 원의 위약금을 한 푼이라도 깎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진은 천막 옆 좁은 통로를 지나며 무심코 시장 골목 쪽을 흘긋 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복숭아.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서 작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이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인도. 턱에 바퀴가 걸려 그만 리어카를 통째로 기울이고 만 것이었어요. 발갛게 익은 복숭아들이 마치 작은 불덩어리처럼 대굴대굴 시장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흘긋 쳐다보고는 자기 갈 길을 갔어요. 도진은 무대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반짝이 무대 의상 자락을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다치진 않으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진은 깨끗한 무대 의상이 더러워지든 말든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흙 묻은 복숭아들을 하나하나 주워 옷자락에 슥슥 닦은 뒤 다시 상자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어요. 단단하고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복숭아를 다루는 솜씨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이 부드러웠어요. 아이고 총각. 옷 다 버려불어. 나는 괜찮은께 그냥 가. 옷이야 빨면 그만이지요. 할머니 복숭아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도진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진은 마지막 한 알까지 깨끗이 닦아 상자에 담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무릎과 손등에는 이미 흙이 자욱했습니다. 그 모습을 무대 옆 깨진 플라스틱 상자 위에 걸터앉은 노숙자 차림의 상호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쇼를 하는군. 누가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일부러 무릎을 꿇은 게야. 상호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평생 그가 보아온 인간들은 누군가 보지 않을 때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도지는 무대 의상에 묻은 흙을 가볍게 털어내고 할머니가 건네는 복숭아 한 알을 한 사코 사양한 뒤 곧장 무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어디에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도지는 단지 자신의 다음 무대 시간이 빠듯하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무대 위 스피커에서 진행자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다음 무대는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 강도진 가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낡고 오래된 스피커가 지직거리며 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무대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나가 마이크를 부드럽게 쥐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 낡은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청년의 목소리는 마치 잘 익은 꿀이 항아리에서 흘러내리는 듯 했어요. 굵고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칼날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그 목소리에 시장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무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도 무심코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가 평생 지불해온 최고급 콘서트홀의 성악가 무대와는 또 다른 결의 노래였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노래.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았지만 그 무엇도 거짓이 없는 노래. 그는 노숙자 점퍼 자락을 슬며시 끌어당기며 다시 무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절정에 이르려는 그 찰나 사건이 터졌어요. 야야야. 잠깐 그쳐봐. 이 노래 말고 다른 거 불러. 다른 거. 객석 한가운데서 비척거리며 한 사내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살집 좋은 사내였는데 한낮부터 막걸리를 들이켰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 있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건물 몇 채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성큼 올라와 도진의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아 들고는 삿대질을 시작했어요. 아, 이 자식이 노래를 그게 뭐야? 내 기분 잡쳤잖아. 다시 불러, 다시. 응. 관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박 지부장이 후다닥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는 진상을 말리는 대신 도진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가 나게 후려치며 도진의 어깨를 강제로 눌러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자식이 아직 무대 경험이 부족해서요. 야, 임마, 너 빨리 죄송하다고 해. 빨리. 박 지부장의 손바닥이 닿은 자리에서 둔탁한 통증이 솟구쳤지만 도진은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을 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무대 옆 상호의 양주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꽉 쥐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그가 남의 등짝이 맞는 그 둔탁한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부녀의 핏줄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청년의 등짝 한 대가 그의 가슴을 정통으로 쳤습니다. 상호는 일어서서 저 무대를 뒤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누르며 점퍼 자락을 거머쥐었어요.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관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모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는 장난스러운 미소 한 자락이 걸려 있었어요. 도진은 박 지부장의 손을 쓱 밀어내고
진상의 손에서 마이크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오늘 운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모란시장 최고 미남이신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무대까지 올라와 주셨거든요. 도진이 능청스럽게 외쳤어요. 진상의 얼굴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도진은 곧장 반주를 다시 부탁했어요. 그러고는 즉석에서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 미남 회장님. 오늘도 한 잔, 내일도 한 잔. 그래도 인심은 1등이라네.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신명 나는